남편 잡아먹은 년한테 줄 밥은 없다.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시집 온 첫날 남편이 죽고 쫓겨나게 된 가련한 여인.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에 머무는데 배가 고프냐? 이거라도 먹고 가거라. 고스래, 고스래. 내가 보여요? 이 밥 나 주는 거야? 쫓겨난 과부와 배고픈 귀신의 동거. 이 만남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 옛날 한양 도성밖 작은 고을에 기구한 팔자의 여인 서영이 살았습니다. 고운 심성을 지녔으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꽃가마 타고 시집와 첫날 밤을 치르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새색시가 신방 문턱도 넘기 전 멀쩡하던 난군이 급사를 맞아 숨졌다는 비보가 날아든 것입니다. 초래청의 붉은 초가 다 타기도 전에 장례청의 향불이 피어오르는 기막힌 상황이었지요. 헌데 시어머니 최 씨의 행동이 기괴했습니다. 문상객이 오자 대문을 걸어 잠그고는 악을 써댔습니다. 연병이다. 무서운 돌림병이 돌았으니 누구든 얼씬도 하지 마라. 최 씨는 며느리에게조차 시신을 보여주지 않고 한밤중에 멍석에 말아 가묘를 써버렸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보게 해달라 매달리는 서영에게 돌아온 건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최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동설 안에 서영을 마당에 세워두고 소금 한 바가지를 냅다 뿌려버린 것입니다. 어디서 상부살낀 년이 들어와 내 귀한 아들을 잡아먹어. 서영은 기가 막혔으나 살을 애는 추위 속에 호쩌고리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갈 곳 없는 몸입니다.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허나 최 씨는 빗자루로 서영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 재산까지 넘보느냐? 혼수품 하나도 못 주니 꼴도 보기 싫다. 당장 꺼져라. 쾅하고 닫힌 대문 안에서는 왠지 모를 인기척이 느껴졌으나 경험 없는 서영은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고 쫓겨난 서영이 정처 없이 걷다 멈춘 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깊이 아는 산자락 끝 인왕산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겨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가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도깨비터라고 불렀습니다. 밤이면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리고 도깨비 불이 번쩍인다는 소문 때문에 거린들조차 하룻밤 묵기를 꺼리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살을 애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서영에게는 귀신보다 당장 얼어 죽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산 사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귀신이 대수겠는가. 서영은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을 조심스레 밀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하얗게 엉겨붙어 있어 마치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보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묵은 먼지와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기겁을 하고 도망쳤을 테지만 서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던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그녀에게는 야무진 손끝과 강단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가장 먼저 마당가에 서 있는 소나무에서 마른 솔가지를 한 아름 꺾어왔습니다. 아궁이의 불씨를 살려 솔가지를 태우자 매캐하면서도 맑고 향긋한 소량기가 피어오르며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잡귀의 기운과 묵은 냄새를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러가거라, 삿된 것들아. 이제부터는 사람이 살 곳이다. 서영은 차가운 눈을 녹인 물에 속치마 자락을 찢어 적셨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터질 듯 아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뽀얗게 먼지 앉은 마루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서영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나무 본연의 결이 윤기나게 살아났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황소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는
부엌 구석 항아리에 말라붙어 있던 풀찌꺼기를 물에 개어 남은 창호지 조각으로 꼼꼼하게 메웠습니다. 서영의 손이 지나간 자리는 어느새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났을까 귀신이 나올 듯 음산했던 폐가는 어느덧 정갈한 사람의 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세간살이 하나 없는 누추한 방이었지만 닦아놓은 마루 위로 달빛이 비치자 은은한 광택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부르튼 손을 호호 불며 자신이 일구어낸 작은 보금자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쫓겨난 서름은 잠시 잊혀지고 살아내야겠다는 의지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인왕산 자락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이 애써 닦아놓은 방 안에도 서늘한 밤 공기가 스며들었지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서영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식어 빠진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쫓겨나기 직전 부엌에서 몰래 챙긴 유일한 요깃거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한 구석,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운 곳에서 누군가 서영을 빤히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허공에 기미한 형체가 아른거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고 혼비백산할 법도 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서영은 놀라지 않고 그곳을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그 형체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낡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깊은 우물처럼 슬프고도 공허해 보였습니다. 서영의 눈에는 그 아이가 무서운 악귀가 아니라 그저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친 가여운 영혼으로 보였습니다. 서영은 쥐고 있던 주먹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밥덩이에 귀퉁이를 뚝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서 있는 구석을 향해 정성스레 던졌습니다. 고수래 고수래. 서영의 목소리는 나직하고도 다정했습니다. 너도 배가 고파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것이냐. 비록 찬밥 한 덩이뿐이나 이거라도 먹고 허기를 달래거라. 그것은 단순한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서영이 자신처럼 갈 곳 없는 존재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허공에 던져진 밥알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따뜻한 밥상에 감격한 듯 그 큰 눈망울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왕실의 핏줄로 태어났으나 억울하게 요절하여 제사밥 한 번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영창대군의 홀령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굶주렸던 그의 영혼을 채운 것은 밥알이 아니라 서영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아이는 서영을 향해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맹세하듯 서영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이 착하고 가여운 여인을 이제부터는 자신이 수호신처럼 지켜주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차가웠던 방 안에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왠지 모를 든든함을 느끼며 식어버린 남은 주먹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비록 거친 밥알이었지만 그 맛은 어느 때보다 달고 고소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고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길을 헤치며 산을 헤매는 한 사내가 있었지요. 그는 다름 아닌 조선의 주상 이현이었습니다. 본래 이현은 최측근 내관인 박상선과 호위무사 두어 명을 대동하고 은밀히 잠행을 나선 길이었습니다. 허나 갑작스러운 폭설에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거센 바람에 그만 발을 헛디뎌 비탈 아래 눈구덩이로 구르고 말았습니다. 박상선, 거기 누구 없느냐? 이현이 목청껏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살을 내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의 수행원들과 완전히
길이 엇갈린 절체절명의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째 이어진 거식증으로 쇠약해진 그의 몸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이현은 눈범벅이 된 도포 자락을 여미며 비틀거렸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차라리 그것이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손발을 이끌고 걷던 이현의 눈에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서영이 닦아놓은 폐가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호롱불빛이었지요. 이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살인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 덮인 마당 한복판에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하던 서영은 둔탁한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한 사내가 하얀 눈사람처럼 눈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침착했습니다. 사내의 파랗게 질린 입술과 꽁꽁 언 손을 본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모진 눈보라 속에 길을 잃고 동사하기 직전에 가여운 처지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서영은 호치불을 들고 나가 사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정의 몸이라 무거웠지만 이를 악물고 그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방 안 따뜻한 아랫목으로 옮겼습니다. 서영은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불씨를 살렸습니다.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물을 붓고 팔팔 끓여 숭늉을 만들었습니다. 선비님, 눈 좀 뜨고 이것 좀 드셔보시오. 빈속에 온몸을 녹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서영이 숟가락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국물을 떠서 이현의 얼어붙은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뜨끈한 온기가 입안으로 스며들자 죽은 듯 누워있던 이현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현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구수한 온기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호롱불 아래서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낯선 여인의 얼굴이 들어왔지요. 궁궐의 화려한 당의를 입은 나인도 가식적인 웃음을 짓는 후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무명 저고리를 입은 그러나 눈빛만은 맑은 샘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기운을 차리시려면 이 미음이라도 좀 더 넘겨보시지요. 서영은 숟가락에 숭늉을 떠서 묵은지 한 조각을 올려 그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평소 수라상에 기름진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던 이현이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건네는 투박한 음식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내음과도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지요. 이현은 홀린 듯 입을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눈보라에 꽁꽁 얼어붙었던 내장이 따뜻한 국물에 녹아내리자 꽉 막혀있던 속이 거짓말처럼 뚫리는 듯 했습니다. 몇 숟가락을 비우자 뱃속이 따뜻해지며 노곤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서영은 그를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이 덮고 자던 낡은 목화솜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에서는 비단 금침의 차가운 감촉 대신 햇볕에 잘 말린 뽀송뽀송한 냄새와 은은한 소량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마마마의 품 냄새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이현의 신경이 봄눈 녹듯 풀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가위눌림도 귓가를 맴돌던 원망 섞인 환청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디 편안히 주무시지요. 밖에는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여인의 나직한 자장가 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조선의 임금 이현은 난생 처음으로 갓난아이처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는 동자 홀령이 턱을 괴고 앉아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는 또 그치고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이현은 날이 밝자마자 눈 속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 찾아온 호위무사들에 의해 무사히 궁으로 환궁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화려한 비단 금침 위에서도 그의 마음은 온통 눈 속에 파묻힌 허름한 폐가에 가 있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온 기름진 고기 반찬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가위눌림은 더욱 기승을 부렸지요. 그 여인의 숭늉한 그릇이 이 나라의 산의 진미보다 귀하구나. 이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자맹을 결심했습니다. 하나, 임금의 거동이 어찌 그리 쉬울까요? 대전 내관들과 금군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현이 믿을 사람은 단 한 명, 어릴 적부터 자신을 보필해온 박상선뿐이었습니다. 박상선, 내 오늘 밤 반드시 나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나를 좀 도와다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지난번처럼 눈길에 미끄러지기라도 하시면. 박상선이 펄쩍 뛰었으나 이현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현의 침전 창문이 덜컹하고 흔들리더니 서영의 집에서 보았던 동자 홀령이 허공에 나타났습니다. 동자는 짓궂게 웃으며 문 밖을 지키던 다른 내관들의 눈앞에서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침번을 서던 내관들이 갑자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이내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동자가 부린 도술, 일종의 결계였지요. 이를 본 박상선은 입이 떡 벌어졌으나 이현은 다급히 평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상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밖에서 망을 보아야겠다. 예, 전하. 목숨을 바쳐 모시겠사옵니다. 동자 홀령의 신비한 도움과 충직한 박상선의 보필을 받으며 이현은 담장을 훌쩍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상선은 헐레벌떡 그 뒤를 따랐지요. 서영을 만나러 가는 이현의 발걸음은 천리 길도 한 걸음에 내달릴 듯 가벼웠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현을 본 서영은 놀라면서도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비님, 어찌 또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이라 불편하실 터인데 부인이 끓여준 숭늉 맛을 잊지 못해 염치불구하고 또 왔소. 사실 이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문 밖 어둠 속에 숨어있는 자신의 최측근 박상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절대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쥐죽은 듯 망을 보라는 엄명이었지요. 박상선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주상의 명이라 꼼짝없이 문 밖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엄한 군주였지만 밤이 되면 이현은 서영의 든든한 사내가 되었습니다. 이현은 도포 자락을 걷어붙이고 마당에 쌓인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분만 잡았던 손이라 도끼질이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요. 장작을 패는 건지 땅을 파는 건지 모를 지경이었으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장작 패는 소리를 듣던 박상선은 아이고 옥체 상하실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으나 안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영은 마루에 앉아 이현의 낡은 옷을 기워주며 피식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선비님, 도끼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리 줘 보시지요. 서영이 다가와 이현의 손을 잡아주며 시범을 보일 때면 두 사람의 손끝이 스치고 눈길이 얽혔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빛보다 더 뜨거운 것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올랐지요. 내 평생 이리 따뜻한 겨울은 처음이요. 모두 부인 덕분이요. 이현이 투박하게 건넨 말에 서영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차가운 폐가에 그리고 두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에 비로소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깊어졌지만 누구도 감히 연모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과부 서영의 집에 밤마다 웬 사내가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은 기어이 서영을 내쫓은 시어미 최 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현이 잠시 땔감을 구하러 산 뒤편으로 간 사이였습니다. 박상선도 주상의 명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살인문이 열리더니 최 씨가 건장한 하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런 앙큼한 년, 서방 죽은 흙도 안 말랐는데
벌써 사내질을 해. 최 씨는 다짜고짜 서영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방 안에 놓인 이현의 갓과 도포를 발견한 최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상부살 낀 년이 음탕하기까지 하구나. 내 년이 홀린 사놈은 어디 있느냐? 오늘 아주 요절을 내주마. 최 씨는 서영을 마당으로 끌어내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서영이 삭바느질로 모아둔 엽전 꾸러미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서영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이현은 멀리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 폐악질을 하는 노파를 베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이현이 주먹을 꽉 쥐고 뛰쳐나가려 할 때였습니다. 어느새 돌아온 박상선이 사색이 되어 이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지금 나서시면 신분이 탈로 납니다. 과부와 통정했다는 소문이 나면 저 여인은 국법에 따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박상선의 만류에도 이현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현은 입술을 깨물며 박상선에게 나직이 명했습니다. 박상선, 당장 산 아래 대기 중인 금군들을 불러오너라. 단 한 놈도 놓치지 않게 포위하라고 해라. 예, 전하. 박상선이 헐레벌떡 산 아래로 뛰어 내려가는 동안 이현은 터져 나오는 비명을 삼키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서영의 비명 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 씨 일당이 서영을 멍석말이라도 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이현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멈추어라. 내 이놈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이현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루한 도포를 입었으나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천하를 호령하는 제왕의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최 씨와 하인들이 멈칫하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놈이구나. 내 며느리를 홀린 놈이 어디서 큰 소리냐. 최 씨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어 이현을 덮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횃불 무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며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어서 주상 전하를 호위하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박상선과 함께 무장한 일금부 도사와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관군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상 전하? 최 씨와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관군들의 등장에 혼비백산하여 쥐새끼처럼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이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이현의 얼굴은 더 이상 가난한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뒤따라온 금군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주상 전하, 옥체 강령하시옵니까? 그 소리에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자신이 밥을 해먹이고 옷을 기워 입힌 사내가 바로 이 나라의 상감마마라니. 서영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한 과부가 감히 용안을 뵙고 이현이 다급히 다가가 서영을 일으키려 했으나 서영은 뒷걸음질치며 그를 거부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소인은 지아비를 잡아먹은 죄인입니다. 제발 소녀를 죽여주십시오. 서영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용상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면 무엇합니까? 정작 연모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이리 떨게 만드는 것을요. 이현은 엎드려 우는 서영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온기가 서영의 차가운 손을 녹였습니다. 내가 법을 피해갈 길을 만들 것이다. 나는 너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단 말이다. 이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는 서영을 골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후궁으로 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반대가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지요. 이현은 기막힌 묘수를 떠올렸습니다. 너를 각심이로 드리겠다. 각심이란 궁궐 부엌이나 상궁들의 처소에서
자비를 해주는 임시 하녀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족보나 신원을 까다롭게 따지는 정식 라인과 달리 각 시민은 비교적 들이기가 수월했지요. 내 너를 지방에서 올라온 솜씨 좋은 노처녀라 하여 나의 별식을 만드는 각심이로 드릴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내 곁에 두어 지킬 것이니 부디 나를 믿고 따라와 다오. 서영은 망설였습니다. 궁궐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허나 자신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이 남자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역시 이 가여운 사내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전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따르겠나이다. 다음 날 밤 서영은 남루한 소복을 벗고 수수한 무명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궁궐의 쪽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자 홀령도 신이 나서 가마 지붕 위에 올라타 함께 궐로 향했지요. 그렇게 쫓겨난 과부 서영의 파란만장한 궁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이 궐에 들어온 후 임금 이현의 수라상에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12첩반상은 그대로 물려지고 대신 소박하기 그지없는 뚝배기 하나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뚝배기 안에는 서영이 밤새 가마솥에 끓여낸 누룽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렇고 구수한 국물에 숭덩숭덩 썬 무짠지 한 접시. 그것이 이현이 먹는 식사의 전부였지요. 수라간 최고 상궁들은 채통이 말이 아니라며 발을 동동 구르거나 비웃었지만 이현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뱃속에 따뜻한 기운이 도니 머리도 맑아지는 듯하다. 이현은 서영이 몰래 지어 올린 밥상을 받을 때마다 그녀의 거친 손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으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은 도끼 서린 궁궐에서 이현을 지키는 유일한 해독제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습니다. 대비전과 외척 세력인 우의정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주상께서 수라를 물리시고 출처 모를 계집이 만든 천한 음식을 드신다. 대비의 눈매가 매섭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궁들을 풀어 서영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굴러들어 온돌이 박힌 돌을 빼낼까 노심초사하던 그들은 서영이 머무는 허름한 부엌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서영을 향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담벼락은 높고도 견고했지만 서영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든든한 아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동자 홀령, 영창대군이었습니다. 동자는 밤마다 권례를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느 깊은 밤, 동자 홀령은 우의정과 제조상궁이 은밀히 만나는 내의원 뒤뜰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어 주고받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해야 하네. 주상의 기력이 되살아나는 꼴을 더는 볼 수 없네. 우의정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습니다. 제조상궁은 고개를 조아리며 봉투를 받아 챙겼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대감. 색도 없고 맛도 없어 귀신도 모를 것입니다. 내일 올릴 탕약에 섞어 넣겠습니다. 그것은 독약이었습니다. 서서히 몸을 망가뜨려 끝내 숨통을 끊어놓는 무서운 가루였지요. 동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산 사람에게 목소리가 닿을 이 만무했습니다. 동자는 헐레벌떡 서영에게 날아갔습니다. 서영은 부엌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동자는 급한 마음에 서영의 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동자는 피를 토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들이 형님의 탕약에 독을 탔어요. 막아야 해요. 서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도왕에게 아침 탕약이 올라갈 시간이었습니다. 서영은 앞뒤 재볼겨를도 없이 달렸습니다. 각심이 주제에 감히 궁궐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현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전문 앞에서는
마침 제조상궁이 탕약 그릇을 받쳐들고 들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영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멈추십시오.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제조상궁과 내관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서영을 막아섰습니다.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우느냐.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라. 금군들이 서영을 포박하려 할 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이현이 걸어 나왔습니다. 이현은 헝클어진 머리로 끌려가는 서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 멈추어라. 무슨 일이냐? 서영은 바닥에 엎드려 읍소했습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으나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탕약을 절대 드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조상궁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인연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깨너머로 배운 약초 지식을 떠올렸습니다. 독이 든 탕약은 은수저 끝을 검게 물들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전하, 부디 은비녀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현은 서영의 눈빛에서 진실을 잃었습니다. 그는 상궁의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아 탕약 그릇에 담갔습니다. 잠시 후 비녀를 꺼내 들자 끝부분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명백한 독이었습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보았나. 이현의 진노의 제조상궁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서영의 기지와 동자의 도우로 왕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현은 서영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서영의 존재는 적들에게 가장 큰 눈의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벼랑 끝에 몰린 우의정 일파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영이 남편을 잡아먹은 과부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를 살인자로 몰아 왕까지 곤경에 빠뜨리려는 계략이었지요. 우의정은 관아의 포졸들을 풀어 서영의 죽은 지아비묘를 강제로 파헤치게 했습니다. 저 요망한 계집이 서방을 독살하고 시신을 훼손했을 것이다. 증거를 찾아내라. 난군의 고향 뒷산, 포졸들이 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흙 속에서 허름한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우의정의 하수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관 뚜껑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시신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관 속에는 썩어가는 시신 대신 무게를 맞추기 위해 채워 넣은 커다란 강돌 무더기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의정은 당황하기는커녕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옳거니 내 예상이 맞았다. 저 독한 년이 난군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게야. 이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싼 대역죄다. 그들은 즉시 한양도성에 방을 붙였습니다. 궁궐에 숨어든 요부 윤서영이 본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빼돌렸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서영은 졸지에 희대의 살인마가 되어 의금부로 압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영은 소문을 전해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이 죽었을 때 관뚜껑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공포와 의심이 서영을 갉아먹고 있을 때 동자 홀령이 흥분하여 날아왔습니다. 동자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다급한 표정으로 서영의 옷자락을 마구 잡아당기며 밖을 가리켰습니다. 서영은 이미 동자 귀신과 정이 든 터라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 이리 보채느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게야. 하지만 옆에 있던 이현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형체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현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 알리려는 것 같소. 대체 어딜 가리키는 것이오? 서영이 동자의 손짓을 유심히 살피더니 외쳤습니다.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무언가 보여줄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현은 직감했습니다. 이 영험한 존재가 자신들을 진실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요. 박상선, 당장 채비해라.
동자가 이현을 이끌고 간 곳은 투전판이 벌어진 시끌벅적한 주막이었습니다. 그곳 구석방에서는 한 사내가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이 주모, 여기 술 더 가져오라니까. 내 전대에는 돈이 썩어나게 많단 말이다.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 개슴츠레한 눈. 그는 분명 죽었다던 서영의 난군이었습니다. 옆에는 서영을 내쫓았던 시어미 최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그 멍청한 년 혼수금으로 빚 다 갚고 이렇게 호강을 하는구나. 진작 죽은 척하기 잘했지. 이현은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모자가 순진한 여인을 희생양 삼아 버린 천인공노할 사기극이자 기망이었습니다. 서영이 겪은 모진 시집살이와 소금, 세례, 그리고 과부라는 멍해가 모두 이들의 추악한 연극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포박하라. 이현의 명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주막의 방문이 박살날듯 열렸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최 씨와 아들은 들고 있던 술잔을 놓치고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더 이상 남루한 거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눈빛을 번뜩이는 조선의 지존, 이현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인륜을 저버리다니. 이현의 호통과 함께 의금부 도사와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최 씨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으나 금부도사는 가차없이 그녀의 팔을 꺾어 포박했습니다. 닥쳐라.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여 조정을 기망하고 죄 없는 며느리를 사지로 내몬 죄. 내 놈들이 짐승이지 사람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사색이 되어 바지춤에 오줌을 지리며 덜덜 떨었습니다. 이현은 그들의 추한 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명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당장 형틀에 묶어 한양으로 압송하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물을 것이다.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두 모자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동자 홀령은 그 통쾌한 광경에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이현은 꽉 쥐었던 주먹을 풀며 비로소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이제 서영의 억울함을 풀어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전에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의정과 외척 세력들은 이현을 압박하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전하, 윤서영 그 요망한 계집이 지아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이 명백하옵니다. 당장 차명에 처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대신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이현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용상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죄인의 신분으로 마당에 무릎 꿇려져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은 채 이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은 그 여인이 지아비를 죽였다 확신하는가? 그렇사옵니다. 빈관이 그 증거가 아니옵니까? 우의정이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현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저기 들어오는 자는 귀신이란 말이더냐? 들라. 대전의 문이 열리고 포승줄에 묶인 두 죄인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산발을 한 채 끌려온 이는 다름 아닌 최 씨와 죽었다던 서영의 서방이었습니다. 헉, 우의정과 대신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죽어서 백골이 되었어야 할 사내가 멀쩡히 살아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서영 또한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죽었다고 우기던 그 시신이다. 이현의 호령의 장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씨 모자는 용상을 향해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상감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빚쟁이가 무서워 잠시 죽은 척했을 뿐입니다요. 그들의 자백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우희정은 낭패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현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 듣거라. 최 씨와 그 아들은 혼인을 빙자하여 혼수금을 갈취하고 멀쩡한 사람을 죽은 자로 위장하여 관아를 속였으니 이는 국법을 우롱한 대역죄에 준한다. 이현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한 기망하여 맺은 혼인은 원천 무효이다. 따라서 윤서영은 과부가 아니며 죄 없는 처녀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노라. 서영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지독한 멍에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은 죄인들을 향해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저 파렴치한 모자에게 곤장 100개를 치고 변방의 관노비로 삼아 평생 짐승처럼 일하게 하라. 형틀에 묶인 최 씨가 서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며느라, 서영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하지만 서영은 눈물 젖은 눈을 닦아내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당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곤장이 내려쳐질 때마다 터져 나오는 그들의 비명소리는 서영이 흘렸던 피눈물의 대가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마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칭송했습니다. 모든 악연이 정리되고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누명을 벗은 서영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현은 정식으로 교지를 내려 서영을 종이품 수기로 책봉하였습니다. 쫓겨난 과부에서 임금의 여자가 된 그녀의 인생 역전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지요. 첫 합방 날 밤 은은한 촛불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현은 서영의 고운 손을 잡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질 무렵 방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자 홀령이었습니다. 동자는 이제 더 이상 창백하고 슬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해사하게 웃는 얼굴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계시니 저는 마음 놓고 갑니다. 부디 100년해로 하세요. 서영은 눈물 젖은 눈으로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지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동자 홀령은 반딧불이처럼 고운 빛이 되어 밤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이승을 떠돌던 가여운 영혼이 비로소 안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인왕산 자락의 그 폐가 앞에는 화려한 가마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중전의 자리에 오른 서영과 이현이 아이의 손을 잡고 추억의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무너질 듯 위태로웠던 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흐드러지게 핀 찔레꽃 덤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꽃을 피워내는 찔레꽃은 모진 시련을 이겨낸 서영의 삶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저기 나비가 있습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마도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분일 게다. 이현이 서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찔레꽃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고맙소. 내 인생 가장 추운 겨울에 찾아와 나에게 봄을 선물해 주어서. 전하, 저야말로 전하를 만나 비로소 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온 산천에 퍼져나갔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정직과 따뜻함을 잃지 않았던 서영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잔잔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